네,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시죠.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에서 오늘 나온 게 있어서요.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아니고 분야별로 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먼저 긍정평가 순으로 보면 대북 정책 그리고 부동산, 외교, 복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반면에 만 5세 입학 이 파동이 있었던 파문이 있었던 교육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 역시 좀 쌀쌀하게 싸늘한 시선이 그대로 수치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 지표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는 상황처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가 국정 난맥상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부정 평가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발표했듯이 이번 주 일요일이면 대통령실에 대한 일부 개편 혹은 보강 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이 추가될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대한 인사가 두 번이나 무리를 빚으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상당히 중요한 향후 내각 방향에 분기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평가의 기준을 보면 여전히 전체 수치가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위 수치에 랭크가 돼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고금리에 대한 외부 요인이나 전 세계적인 흐름 등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날 전 정부에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목표 방향과는 달리 거꾸로 들썩이고 움직였던 부동산 불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성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정권 출범의 배경 중에 가장 강한 요인으로 작용됐던 게 국민들 민심과 위반된 부동산 값을 잡아달라는 민심 아니었습니까? 네.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앞으로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 이 부동산 문제에 조금 더 주력하는 모습으로 정부가 핵심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경 대변인께서는 이 분야들 중에서 특히 좀 눈길이 가는 분야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눈길이 가는 분야는 별로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과 대통령 바뀌었다고 3개월 만에 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이럴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전 세계의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또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그런 기미들은 다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연속선 상에 있다. MB 때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라고 하지만 상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또 금융 위기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침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MB 박근혜 정부 연속해서 계속 펼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과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서 또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0일 만에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 때 말씀하시던데 100일 만에 하는 기자회견은 이렇게 준비 완료했습니다. 라는 보고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마치 100일 만에 큰 일을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16점, 교육 문제에 대해서 11점. 이거는 사실 점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에 대해서는 내 지지해 줄게 라는 의사 표현인 것이고 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34% 정도가 긍정적인 어떤 의사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가 사실상의 콘크리트 지지율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일반적인 보수층이 한 그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극명한 그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일반적인 보수적 시각 중에서 그분들만 딱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점수를 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거울 삼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책 평가에 대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금 정책 평가가 나온 상황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맹비난을 했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망발을 쏟아냈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았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었던 것과 별개로 정말 모든 호의를 베풀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면서 망발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북한을 향한 이 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비핵화를 전제로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생각보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면 대북 문제에 굉장히 강경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핵화가 전제로 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낸 데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북한의 대응이 일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경축사가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북한의 도발들이 있었고 그 도발 이후로 메시지가 연이어 나왔거든요. 2017년도가 북한이 미국과의 이 긴장 관계가 가장 극렬하게 달했을 텐데 그때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강경 대응을 쏟아냈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도타드, 늑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이어져 나왔던 만큼 예. 양면적인 전술을 통해서 긴장 관계를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핵화가 확실히 전제가 된다면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의 이 대화를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간의 정쟁의 모습을 삼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행했던 북한 간의 관계 속에서 국론을 좀 통합하면서 대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자리를 내놔야 된다라는 직접 간접적인 압박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그리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 뭐 국민권익위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임기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씨를 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라 그래서 우리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누구가 임기가 얼마나 됐고 어떤 경력을 가졌고 전직 그 정무적인 경력은 뭐가 있고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본다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당신 그만두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화이트리스트가 되나요, 그것이? 그러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정치권 내에서 정부 여권 내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들은 정말 비상식적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인 것이죠. 네. 특히나 권익위 같은 경우에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방심위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그만큼 임기를 보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운영을 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좀 들이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권익위 같은 경우는 직원 근태 문제. 그러니까 출퇴근이 시원찮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늦게도 출근하고 한다라는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벌인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거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이 우리 직원들 다칠까 봐 겁나 죽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흔히들 감사라든지 기관장 그만두게 할 때는 감사원 감사 들어가면 직원들 다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만둡시다라고 했던 것들이 그간의 어떤 기관장 임기를
중단에 그만두게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사열 뭐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석현 평통 부회장도 저는 기본적으로 2년의 임기거든요. 그분들이 평통 위원들도 임기가 2년이면 그 기간 동안은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중도에 그만두게 만드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 시스템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체제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북에서 우리 남쪽의 지도자를 향해서도 남쪽을 향해서 험한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는 몹시 불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담대하지 못한 구상을 담대한 구상이다라는 형용사 하나 붙여서 네. 같은 제안을 되풀이한 것 절대로 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결국은 북의 반발을 가지고 남북 간의 일종의 대결 구도를 또 만드는 이런 모습 저는 남북 간 그 전문성을 갖고 그동안 바라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담대한 구상을 보고 헛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 지금 공공기관장 중에 또 핵심 인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한덕수 총리의 목소리까지 듣고요. 김병민 대변인께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안 받아도 될 감사가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니까 원망을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원장에 관해서 이렇게 타겟으로 하다가 직원들까지 해서 갈라치기, 괴롭히기 식으로 좀 매우 비겁한 형태의 감사다. 그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의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서 또 조직의 기능으로서 그것이 정말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정치적인 감사라는 표현에 대해서 비판을 또 했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가 남은 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는 매번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복귀왕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 차후에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만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의 인사를 언급하시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문성에 기반해서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만들어놨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애당초 임명될 때부터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졌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전 정부에 관련돼 있는 불편한 내용 속에서 주저주저했던 모습들 때문에 정치인의 이 모습들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이렇게 정치적인 정치 활동들을 보여왔던 정치 임명돼 있는 인사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정치적인 목적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직을 내려놓게 되는 게 우선일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 정부의 얘기들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 했던 말이 체크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회적인 논란과 지탄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지명이 됐지만 임기가 남아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에 과거의 직권남용 행태에 해당될 정도로 물리적인 압박, 공개적인 협박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저는 전 정부에 비교해서 찾아보기 매우 드물 정도로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던 인사들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그 직을 지키고 있게 되는 건 이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해 그 직을 내려오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사적 채용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놔두면 대통령실 관련된 수없이 많은 공사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측근들 혹은 지인들이 수의계약으로 다 입찰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런 대한민국을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명이 안 되면 저는 이 국정조사 반드시 진행되어서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그리고 관저공사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수용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사실 국정조사라는 게 그동안의 관례상 여야가 합의를 했을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은 여야가 도무지 합의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여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겠죠. 하지만 이것을 합의 안 해주고 버티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과연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집권 100일 만에 이렇게 내부에 문제가 불거진 경우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달은 1년은 지나고 한 중반기쯤 가서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취임식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의계약으로 일을 받은 그분이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해서 취임식에 나오고 또 이러저러한 관계자분들도 또 김건희 여사로 해서 또 취임식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달청에 공개된 이후에 한 2시간 만에 네. 바로 그분이 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모 권성동 의원의 지인 아드님이라든지 그리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덜고 가야 지금 집권 100일 차에 사실 아무런 어떤 분명 이것만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 어떤 예. 광우병 파동처럼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런 근본적인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 문제도 사실상 국민적인 납득을 좀 받기 어려운 네. 이런 상황들이고 또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 똑같이 어떤 수사 손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쪽은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데 승리한 쪽에는 어떤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불신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어떠한 쇄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어렵다 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다면 흔쾌히 받아들여서 국민들의 의혹을 푼다라고 하면 저는 향후에 조금 더 신뢰를 얻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후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곧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국정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국정감사에서의 대여 공세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여야가 늘 그래왔듯이 조사에 대한 범위들을 한정짓게 될 텐데 취임한 지 100일 된 정부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 대한 내용들까지 대통령실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돼 왔는지 인사와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따져보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가 누군가에게 특혜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만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특수의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늘 국민들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변명조로 일관해 왔던 게 사실인데요. 과거 탁현민 비서관의 행사 관련된 지인
수의계약 논란들이 한참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와서 수의계약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여야가 첨예한 대립 구도를 만들었던 적들이 있었고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 김정숙 여사의 지인으로 볼 수 있는 의상 디자이너의 자녀에 관한 문제들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면서 여야 간의 지리한 공방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 저는 야당 입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내용들 따끔하게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 하나가 전체를 다 덮는 것처럼 정치 공세성 상황으로 대한민국 뉴스를 다 덮을 정도로 끌고 가서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가져가야 될 중요한 국민들의 삶에 관한 뉴스들을 끌고 가면서 잘못된 문제들은 적정 수준에서 지적하게 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 담기 기대합니다. 여야가 오늘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기국회 일정에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했고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부디 뭐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현명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인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출범은 했는데 이제 관심은 전당대회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다 동상이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들이 다 다릅니다만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좀 네. 예상을 해주신다면 어느 쪽에 좀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방안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지점에 있고요. 그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한가운데에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는 만큼 일단 정기국회의 한 국면들이 좀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기간 동안 비대위가 빠르게 당을 좀 수습하면서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늦어도 전당대회를 좀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의 많은 공감대들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뭐 전당대회 방법이야 늘 해왔던 방식들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중심이 되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제 6개월인데 네. 당원권 정지가 이게 내년 1월이면 징계가 이제 풀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느냐 마느냐가 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겁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1월 달 이후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여기서 출범된 지도부가 정당성과 당위성을 다 가져가게 하고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지금처럼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는 말들과 갈등들을 촉발시키는 일 제발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 80조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비대위가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당무위도 이 비대위 절충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원 이 청원 게시판에 당원 80조를 완전히 삭제해야 된다라는 이 청원을 글에 4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5천 명 정도가 되면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좀 지도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으리라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지난 선거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내각 구성과 대통령의 참모진들 구성을 보면 검사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마이뉴스를 보니까 일종의 신검부의 완성 뭐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으로 이제 추천되면서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그만큼 어떤 그런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검찰의 힘으로 오롯이 정권의 칼이 되어 있는 이 검사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쥐락펴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신 속에서 이런 요구들이 좀 분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그 비대위에서 뭐 합리적인 절충안을 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치적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 틀로서의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공세가 탄압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징계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절충안을 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오는 24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니까 셀프 아니냐, 그래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시던데 상식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은 제척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무위원회 구성은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분들이 아니라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도 2명 빼고는 모두 다 선출하지 않습니까? 각 시도당 위원장들 모두 다 선출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들 모두 다 그분들은 어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당대표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표 눈치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이재명 의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서훈 또 박지원 이런 분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뭐 100일 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을 했던 많은 분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유무죄를 떠나서 아마도 저는 재판에 가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사실 탄압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위원회에 맡기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차이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느냐 당무위원회에서 하느냐 이 판단인 것인데 이것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정치인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에 대한 이 정당성,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마도 다음 주 초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안 소송도 그 와중에 내서 지금 국민의힘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당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렸고 또 그 이후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는 과정도 1000명 안팎의 전국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예. 뭔가 그 절차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내용들 전체를 뒤집을 정도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끝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터라 기각이 되더라도 본안 소송 등 계속되는 언론 대응을 해나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저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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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